안녕하세요. 이번엔 두 번째 시간으로 반민특위와 농지개혁법에 대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반민특위와 농지개혁법은 우리 교과서에는 그게 분량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정부 수립 이후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따로 떼서 좀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먼저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교과 연계성을 먼저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반민특위 활동과 좌절,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의 제정,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분은 일단 역사 2, 대단원 세 번째, 대한민국의 발전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발전 중 1단원,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 부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서는 대단원 4, 대한민국의 발전 중에서 마찬가지 1단원,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부분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일단 고등학교 한국사의 단원 배분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건데 그 기초를 지금 다진다고 생각을 하고 좀 출발해 볼게요. 일단 이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반민특위 활동은 1948년부터 시작해서 1949년에 이르기까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반민특위 활동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지금 친일파 청산을 위한 거예요. 친일파 청산 이제 처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실제로 친일본에 협력했던 사람들 또는 이제 일제로부터 자규를 받았던 사람들이 주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 보시면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대하여 어,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1조를 보시면은 일본 정부와 통하여 한일합병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 그 다음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청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그 다음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반민특위는 좀 활동에 제약이 좀 많았어요.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 반민특위 활동을 비난 성명을 자주 발표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이 반민특위에 대하여 반민특위 장소를 습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반민특위에 참여했던 조사관의 실제 증언인데요. 그래서 요걸 통해 봤을 때 경찰 차원에서 이 반민특위 활동을 많이 제약을 걸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떤 단체든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의도적으로 기간을 좀 단축한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래 목적이었던 친일파 청산 및 처벌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소는 많이 했지만 실제 처벌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반민특위 활동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면서 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면은 여전히 지금 친일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우리 현대사에서 아주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더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건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죠. 그래서 반민특위 활동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 농지개혁법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일단 이 당시 해방 후 혼란한 경제 상황, 그 다음에 토지 분배 및 지주의 개혁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당시 기준 대한민국 전체 토지 약 80% 이상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면 농민들이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특정 계층에서 대한민국 전체 토지를 전부 다 가지고 거의 전부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반대로 실제 자기 이름으로 된 토지를 농사짓는 자장농의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라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 얘기겠지만 이들이 이제 어찌 보면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새로 출범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지주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먼저 토지개혁이 일어났었어요. 어떤 식으로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냐면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이 먼저 토지개혁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농지개혁법을 제정해서 이제 이 지주제 개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어떤 원칙을 정했느냐? 경자유전의 원칙. 무슨 뜻이냐? 실제 농사 짓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거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기준은 농가 1가구당 3정보 3개, 약 3,000평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이상은 정부가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실시를 합니다. 농지개혁법을 실시하고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6.25 전쟁이 터졌었고요. 6.25 전쟁 이후에 다시 농지개혁법을 다시 한번 더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주제가 해체가 되고 자장농 체제가 성립되는데 그래서 이 지주제가 해체됐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동안 존재해왔던 식민지배 시절의 식민계급 체제는 완전히 붕괴가 됐고요. 붕괴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자장농의 비율이 서서히 늘어나게 됐는데 이 부분은 한국전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어요. 일단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농민들이 자기의 땅을 갖게 됐고요. 물론 이제 소정률을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명목상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6.25 전쟁 시기에 가서는 6.25 전쟁 시기에 가서 북한의 선전에 농민들이 현혹되지 않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적어도 내 땅을 가지게 됐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더 확고해지게 됐고요. 그래서 6.25 전쟁 당시에 섣불리 무너지지 않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경자유전 원칙에 하나만 덧붙이자면 우리의 농지개혁법은 북한과 정반대죠. 유상매입, 유상분배 정책을 택했습니다. 유상분배 정책을 택했다. 그래서 이 농지개혁법 부분에서는 왜 일어나게 됐는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거는 잠깐 사료를 보면서 하면은 다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농가가 아닌 토지, 스스로 경작하지 않는 자의 토지, 그 다음에 본 법 규정에 한도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이거 이상 되는 토지는 정부가 이제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민계급이 이제 붕괴가 되었고 이제 자장농의 비율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교과서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맨 첫 번째 문단은요. 이건 우리가 지난번 했던 거네요. 이제 해방공간 시기에 다뤘던 내용인 한 번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걸 50총선거라고 합니다. 이 선거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었고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국 체제 헌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3.1운동의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겁니다. 두 번째 문단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한 거죠. 일단은 친일파 청산이 났었다. 그래서 반민특위 활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라고 합니다. 반민특위가 설치가 되었는데 정부가 반민특위 위원들을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구속하고 반민특위 활동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반민특위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긴 없지만 경찰들도 이 반민특위를 습격했던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민특위 활동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농민의 토지개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지개혁법을 공포하였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토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주제가 이제 해체되고 자작농의 비율이 늘어남으로써 이게 6.25 전쟁 때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게 됐다라는 점. 내 땅을 갖게 됐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북한의 침입에 맞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이 반민특위랑 농지개혁법 부분이 우리 교과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초창기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특히 이제 반민특위 같은 경우는 친일파 청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매끄럽게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언젠가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6.25 전쟁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대통령들 중심으로 한번 현대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